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벌대학 301호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또 진짜 하나 함 두고 보자 하던 앵그리블루 정당 창당이 이제 10월 달 중에 시작됩니다. 정권이 코로나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밖에서 실내외에서 회합을 금지시키고 있지만은 그러면 정당 창당도 못하게 하는 것이냐? 자, 그렇게 정권이 방해를 하면 민주주의 하에서 보장이 된 정당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온라인 집회를 통해서라도 기필코 정당을 창당하겠다. 벌써 정보기관 같은 데로 보이는 데서 연락 와서 밖에서 창당 행사를 할 거냐 이렇게 꼭 캐묻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해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이 밀고 온 길을 꿋꿋이 가서 기필코 창당을 완성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오늘 좌파 평론가들과의 한 모임에 가서 제가 창당을 한다 하니까 야, 그 나이에 정치한다고 출마해도 대단한 건데 이 당을 직접 만들어서 간다니까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이 창당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서민들은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국민들을 의미해요. 자, 어떨 때는 제가 맞다 하다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상식적 서민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관계자고 우리가 그토록 경멸에 맞지 않는 수구 기득권과 똑같은 거죠. 자, 제가 말한 서포 15조 내용 중에서 어떤 분은 나는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넣으려고 합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조항을 넣자면 이 개고기 못 먹게 하면 황장수 싫다. 이렇게 간다면 그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순수하고 성실한 서민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으로 그래도 좀 뭐 작은 부동산이라도 여기저기 있어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는데 서포 15조를 가지고 평당 700만 원에 이하의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근데 내가 왜 내 재산에 손해를 보는데 이제까지 지지했지만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기득권에 흉내를 내는 삐뚤어진 서민이죠. 그래서 진정한 서민이라고 하면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의 그림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일부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자기한테 다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핵심만 맞으면, 기본만 맞으면 나머지는 좀 맞지 않더라도 다 이유가 있어서 저러겠거니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진정한 동지의식에 기반한 성실하고 신실한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옛날에 뭐 제가 농림부에 있고 할 때 밑에 있던 친구들이 벌써 장관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알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만약에 그 뭐 어떤 정권을 도와서 이제 그 정권에서 힘을 좀 행사할 것 같아 이러면 엄청나게 연락이 오고 귀찮아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받을 때까지 전화가 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냥 줄을 잇고 끼니 때마다 밥 먹자는 사람이 줄을 씁니다. 그런데 그때 제 모습은요.
제 스스로도 일부 부끄러운 측면이 있었다. 왜? 아무리 뜻을 펴기를 위해서 특정한 정치인을 도와서 그 정치인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지만은 제 스스로 출세해보자라는 생각이 없었느냐? 있었던 겁니다. 그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경멸에 맞지 않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과 내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제가 그 뒤에 많은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에 정말로 이렇게 선을 긋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같이 과거에 젊은 나이에 정치에 출마도 하고 얽혀 있던 사람이고 이후에도 여러 정당이나 정치에 관여된 사람이 기성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고 거리를 두는 일은요, 잘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야 그러죠. 그렇지만은 저도 노력을 하면 기성 1, 2당 중에서 공천 정도 받는 거는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이름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정치권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처음 출마한 이후에 지금까지 출마하려고 한두 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깨끗이 접었고요. 공천이 나왔을 때도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뭐 저 스스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 보고 정치하고 거리를 두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초라하게 유튜브나 하고 있냐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제 가치를 전파하면 그것이 또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사심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하루에 정치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튜버가 한때 됐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제 방송을 보기도 했고, 어느 예능 유튜버보다도 더 유명해져서 저보고 엔터테인먼트 계약 맺자는 연락까지도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천성을 못 고치죠. 결국 제 방송이 이 정권을 향해서 겨냥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비례해서 방송을 끌어가기 위한 수입도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만큼 이렇게 타격을 받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 뭐 후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뜻을 굽히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죠. 그러면 황장수가 아니지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는 슈퍼챗도 일체 안 했고, 또 더 나아가서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광고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건요, 제가 남들에게 사회 개혁을 위한 의식을 전파시키면서 내가 그런 돈 문제에 매몰되어서 남들한테 내 가치가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물들어왔을 때 그냥 돈 많이 벌면 그만이지 명분이 밥 먹여주냐, 저보고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명분이 밥은 안 먹여주지만은 그래도 명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조금은 있어야 이 세상이 완전히 혼탁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뭐 얄팍한 재주로 제 재주에 비해서 사회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서울대도 들어갔고 또 대학원도 갔고 또 그러면서 또 제가 사회 이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그것이 또 남들보다 낫다고 인정받아서 정치권에도 들어갔고 젊은 나이에 할 것도 여러 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계획을 짜기 위한 여러 위원회에도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제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주어진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얻은 거는 뭐 그 일을 하고
제 이 성격을 보면 별로 돈 되는 삶하고 관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하든지 간에 돈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걸 잘 할 줄 모르고 쑥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따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을 잘 못했어요. 제가 한때 정치에서 완전히 그냥 밀려나서 노무현 정권 때요. 건설업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라크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자, 건설업을 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말하면 이 도우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일은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이 아주 탁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들에게 제 가치를 전파하고 계몽을 하는 일이 내 천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그렇게 하기로 한 이상은 어떤 거는 이야기하고 어떤 거는 말하지 않는 부분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자, 가장 강하고 가장 세상에 공적이고 또 이 세상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세력을 비판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어떤 주장을 한다면 누가 나의 말을 믿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비판을 헝가리 정권을 향해서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은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내가 말로만 이른다면 나도 백면스승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겠는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실천하고 조직을 만들고 집회를 하고 젊었을 때부터 수없이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앵그리 블루라는 이름으로 다 모여라 해서 온 오프라인 한 20회 집회를 했죠. 자, 그 집회의 결과가 오늘날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 되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필요한 부분에 그래도 이 깨어 있는 국민들이 있어서 정권의 이 망발에 그래도 대처하는 힘을 보였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했던 한 20차례에 가까운 온 오프라인 집회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회만으로 일회성으로 거치고 사회단체나 사회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당을 해야 되는 것이냐 고민에 제가 좀 빠졌죠. 제가 작년 6월 22일 이 홍대 2차 집회에서 발표했던 서포 15조라는 가치가요. 제가 그 가치를 발표한 이유는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주장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보수 진영에는 또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좌우 진영에는 그 누구도 이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이념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이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이 많지만은 아무도 총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서민들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오직 그들의 돈과 그들의 표와 그들의 지지만을 받아내기 위해 말들을 했지요. 그러니까 방구석에 술집에 이 룸펜 지식인들이 앉아가지고 자신들이 가는 목표 방향에 서민들에게 그들의 돈과 지지를 보내달라. 열정페이를 해주라고 요구만 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민노총이 이야기했던 것이 한국 사회를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교조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참여연대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의당이 뭘 기여했어요?
전부 다 보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만큼 기득권화가 돼버린 집단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과 과거 저들이 경멸에 맞지 않는 수구 꼴통 정당이 뭐가 다릅니까? 따지고 보면 집안에 자식 키우는 꼬라지부터 시작해서 축제를 하는 모양새부터 살아가는 목표부터 전부 허접하기가 과거의 강남의 천민졸부와 똑같잖아요. 말만 진보적인 거예요. 예, 하나는 그 반대편은 말만 수구 보수입니다. 보수는 개뿔, 보수하고 상관없는 기득권의 앞잡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거나 하는 사회단체, 정당, 또 언론, 법조인, 고위공무원 이런 데를 다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이 서민의 삶, 그리고 고통받는 청년의 삶,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원래 우리가 날 때부터 불평등을 감수하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이 불공정합니다. 그럼 불평등과 불공정과 또 기회조차도요. 태어나는 순간에 기회가 아주 불균등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요. 다들 그냥 마음속으로 삭힐 뿐이지 적어도 이런 것이 원초적으로 공정과 그 다음에 평등과 기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고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걸요. 아무도 말을 잘 안 하지요. 그냥 사회 구조상에 조금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떤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그 아이의 남은 삶은 그 부모의 삶, 그 부모의 형편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서 불을 보듯이 빤히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미 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애정되어 있다고 하면 뭘 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매우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나 철학자나 또 지도자들이 이런 이 딜레마 이런 것들을 이 답을 얻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학적 차원으로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종교적 차원으로 위로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처음부터 스타트가 잘못된 부분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니까 그러니까 참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잘못됐는데도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것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 세상은 불평등, 불공정, 기회가 고르지 못한 부분이 당연한데 너는 왜 고르지 못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폭동이나 혁명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처벌한다. 자,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좀 더 많이 배우고 또 좀 더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아서 노동 이외에 세상의 옳은 모습으로 바뀌는 부분을 연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기득권들이 그걸 양보를 해서 이 피기득권층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지 잘못하다가는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서로가 적절하게 양보하고 또 서로가 적절하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 세상이 공존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국이 20세기 초반에 1910년대, 20년대에 사회개혁을 하지 않고 이
보통 투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누구나 1인 1표를 하고 또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이걸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영국 사회가 유지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도 공산화됐겠지요. 미국이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초반까지 극심했던 소득과 부의 양극화, 상위 10%가 60%, 70%까지 소유하고 80%를 향해서 가는 그런 시대가 계속 있고 날강도 귀족이라고 부르는 독점 재벌들이 미국 사회를 좌우하고 노동자들의 시위를 무조건 총으로 경찰 풀어서 진압했고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영화에 보면요. 거기에 이 1900년대 초반에 미국 사회의 리얼한 현실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집의 애들이 건달이 되거나 주정뱅이가 되거나 거리에서 강도나 소매치기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그 영화에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노력하고요. 그게 위대한 개츠비에 봐도 자신의 계층 때문에 이 첫사랑을 놓친 한 남자가 밀주를 통해 가지고 마피아와 연결되어서 떼돈을 벌었지만은 결국은 이 몰락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미국의 모습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독점 방지 법안이나 또 뉴딜이나 대공황시의 뉴딜이나 사회개혁으로 미국이 수용해오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미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겠어요? 아마 폭동과 혁명이 일어나서 저것도 아메리카 소비에트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이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나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가요, 제가 봤을 때 한계에 왔어요.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런 이 체계가 이제는 서민들 80% 서민들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단계에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고상한 영역에 올라가서 서민들의 에게는 그냥 표만 요구할 뿐이지 그들이 주장하는 이 삶의 고통을 누구도 대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양극화를 갖고 오게 되면서 단지 주거용일 뿐인 이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서 대대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고 상속하고 정리하는 그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장이 난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그래도 집만큼은 화롭지는 않지만은 최소한의 주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집을 그래도 그 사람이 버는 소득 수준에 걸맞게 팔 수 있는 거. 자, 민간에 맡겨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이 됐어요. 온갖 사회 기득권들이 이 주거라는 부분에서 다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 후보까지 전부 투기와 무관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회에 상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투기 세력들이 돼버린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주거라는 부분에 저렇게 지금 집값 폭등 때문에 전 월세가 또 폭등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요. 이걸 국가적 주택 공급을 통해 해결해 보자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여야, 좌우, 진보 정당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광을 위해 쓸 돈은 있고 한국형 뉴딜을 위해 쓸 돈은 있고 나눠줄 돈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서민의 삶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냐? 서민들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상층에 있는 지식인과 양심적인 이 기득권층의 몫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실망스러운 거는 저한테 누가 연락이 와서 내가 저 우리 둘이 옛날에 잘 알았잖아. 근데 내가 좀 살만하니까 황 선생이 요즘 고생을 하는데 나도 거기 좀 힘을 보탤게. 내가 뭐 누가 돈 준다고 돈 받을 사람입니까? 한 명쯤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제가 알던 상층에 있는 사람 중에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단 한 명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좀 이상적인 데도 있고 온 고집이 좀 있더니만 드디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지금 이빨을 깨물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죽은 뒤에라도 우리가 만드는 앵그리 블루 파티 당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내 자식 때 아니면 내 손자 때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이 세상에 내가 안 되면 그때라도 세상의 변혁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오기가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를 한번 시도하지 못하고요. 인생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시류에 영합하고 사라져 간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제가 오늘 제목요. 앵그리 블루 정당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가 이렇게 달았는데요. 자, 정말로 이 부분 우리가 내거는 서포 15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잘 숙지하고 자기 마음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종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종교 전도하듯이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변 그리고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설득해내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한국의 진보 정당조차도 어떤 가치로 대중을 설득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대략 그냥 언론 홍보와 분위기로 끌고 갔지요. 지금 정의당이 도대체 뭐가 정의롭고 뭐가 진보 정당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당원이라고 이름 걸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민노당도 그랬습니다. 해산된 통진당도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념 정당도 저는 없었다라고 보고 그 대가리 몇 명이 이념을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선동하고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한테도 배울 거는 있어요. 정말로 집요하게 꾸준히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깜빵도 가게 되고 또 희생도 치르면서도 집요하게 했다. 그 하나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앵그리 블루 파티를 매우 집요하게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끈떡짐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근처에서 잡음을 만들고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런 일은 적어도 여기 와서는 하다가는 저는 천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항상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특히 소수 우파 정당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합 집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을 만들 때 제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치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이런 대중들의 열정을 사기치지 못하도록은 제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 우리가 앵그리 블루 정당에서만큼은 절대로 우리의 목표 실현 외에는 서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 지나고 연휴가 끝나고 나면 제 책이 이제 시중에 풀릴 겁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가 이제 대중들에게 제가 상당히 왜 이걸 해야 되겠는가를 역사적, 사회적으로 이전에 어떤 내용들 그리고 현재 부딪혀 있는 우리의 상황들 그리고 필수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세계사적으로 좀 연구해서 또 오늘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계까지도 열거해서 책을 좀 썼습니다. 조얼필이지만은 그래도 직접 손으로 다 썼어요. 그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가급적 쉽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깔리고 또 우리가 발긴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 창당준비위원회를 할 수 있다 하는 지금 정명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창준이 이름으로 이제 창당을 향해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지도 지부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중앙당을 창당시키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 창당이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정하게 군사 작전하듯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서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당원들을 모을 거예요. 그래서 우편으로 팩스로 당원들을 모아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또 당의 당원으로 이렇게 가담하고 그러면서 이 창당 과정의 뜻을 모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앵그리 블루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2부에서 이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